오늘은 반가운 분이죠. 김영익 교수님이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ETF 트렌드 2020 책의 이제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예. 참여하셨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재밌게 참 잘 읽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질문인데 이 실물 경제 상황은 정말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예. 이 유동성의 힘. 예. 이거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늦게라도.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은 똑같으신가요? 예, 지금은 좀 참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전망하기에 3월 급락, 4, 6월 상승, 그 다음에 3분기 또 급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6월까지는 올랐어요. 근데 시기로는 뭐 6월까지는 오를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상당폭 하락 조정이 저는 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그 미국 주가가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물론 그 미국의 산업 생산, 고용,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가 3, 4월 달 급락하다가 5월 달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제가 평가해 보면은 그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 주가가 한 60% 이상 가대평가됐고요. 물론 유동성 때문이죠. 3월 이후로 지금 미 연준이 한 3조 달러 자산을 늘렸거든요. 쉽게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네. 그 힘인데 그 유동성 효과 힘도 어느 정도 다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가 뭐 늙어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일평균 수출하고 제가 우리 주가를 늘 비교하는데 6월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이 1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2200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2분기 기업 발표가 있게 되면 예. 이제 현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 냉정하게 바라보게 예. 되면서 이제 예. 그때 좀 하락의 어떤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예. 예상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발표가 7월에 있나요? 8월에 있나요? 예, 7월부터 이제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제가 3분기 주가를 어렵게 보았던 거는 상반기에는 고용 소비자 충격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 뭐 4, 5월 달에 2,10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물론 그 5월 달에는 예상과 달리 250만 명 늘었는데요. 근데 뭐 잃어버린 일자리 뭐 2달 잃어버린 일자리 250만 명은 2,200만 명에서 조금 차지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30%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저는 기업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 좀 부실해지고 있고 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아마 최근에 보면은 미국 파산 기업 신청 건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과거 통계를 보면은 미국 파산 기업 신청 건수는 실업률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얼마 전에 3.5%까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근데 지금 13% 정도 유지하거든요. 뭐 여기서 당분간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업 파산 건수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요. 아마 하반기 들어서는 기업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이게 그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주가든지 우리 주가든지 거의 고점에서 지금 조정 국면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고 한번 충격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게 합리적인 어떤 논리가 충분하잖아요. 예. 하락으로 갈 수밖에 예. 없는. 그리고 현재가 이게 거품이라는. 예. 그런데 시장은 계속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유동성 힘이 대단하기는 대단하죠. 예, 미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 차례 양적완을 단행했는데요. 그때 세 차례 양적완화 5, 6년에 걸쳐 3조 달러를 풀었는데 이번에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으니까 그 유동성의 힘이죠. 근데 언제까지 유동성 힘으로 주가가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르기는 올랐는데요. 장기 추이를 보면은 별로 오른 게 아니죠. 우리 주가가 2017년에 2,600까지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10여 년 동안 평균 주가 2,070에서 박스권이에요. 이번에도 2,200 잠깐 넘었습니다만은 박스권 거의 상단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3월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V자리 반등이지만 긴 추이를 보면은 그냥 장기 조정 국면의 연상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2000년 IT 버블 때 보면은요. 네. 그 인터넷이라는 어떤 새로운 산업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거와 비교를 하면서 이 언택트라는 이 하나의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 언택트 관련 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면서 역시 상당하게 오를 수 있다. 유동성의 힘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큰 추세 변화는 맞습니다. 언택트 시대로 가면서 미국 시장, 뭐 판기업, 우리나라도 뭐 일부 기업들, 그 기업들, 다른 기업들 주가는 별로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 변화는 맞는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가대평가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 대부분 미국 기업 보면은 PER이 30배가 거의 다 넘거든요. 물론 추세는 그럽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기보다는 또 한 번 조정을 거치고 또 가는데 지금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뭐 비중 좀 많이 줄여들고 현금 보유 비중 늘리는 게 뭐 다음 뭐 국면을 대비해서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또 연준에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시장에 어떤 그 컨센서스를 내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는지 다음날 폭락을 했죠. 나스닥 시장이.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FOMC 하면서 뭐 저 경제지표, 고용, 물가 안정 이런 거 경제지표 항상 저 관심 있게 보겠다 그러면서 2021년까지 0% 금리 유지하겠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더 나올 게 없다 그래가지고 또 급락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3분기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하면은 미 연준이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라. 예, 그리고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해가지고 뭐 국채 10년 수익률 목표치를 정해하고 그 이상 올라가면 돈을 많이 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또 한 번 조정을 보면은 시장에서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 저는 이번 미국 경제 수축 국면, 침체 국면 마지막은 미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0%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0.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뭐 0.5%, 일본 뭐 마이너스 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침체 국면의 마지막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0%까지 갈 때까지 그때까지 경기가 더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0%대로 이제 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더 이상 이제 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양적 완화죠. 그래서 미국도 그 양적 완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은 저 월스트리트 QE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금융회사에도 연준이 돈을 푸는 거죠. 근데 요새 QE면 조금 질이 잘라지는데 메인스트리트 QE라고 그러거든요. 미 연준이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공급해 줬더니 은행이 기업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사실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받았는데 기업에 대출해주면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이어마도 기업 대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인스트리트 QE라는 것은 연준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사주고 아마 이런 방식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전미경제연구소 MBER이라고 그 페이퍼를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실물 경제에 더 효과적인가, 투자에 더 효과적인가, 경제 성장에 효과적인가 이걸 분석한 자료가 나왔던데요. 메인스트리트 QE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는 0%까지 내리고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메인스트리트 QE로 회사채를 사주고 그럴 텐데 결국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또 연준에서 다음날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게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 매입을 개별 기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혀 없는 통화 정책이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회사채를 사줬는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연준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그런 식으로 회사채를 정부하고 합세해가지고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마 고민이 클 겁니다. 정부가
쓰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하고 국회하고 같이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회사채 매입해 주는 거는 국회 동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만약 회사채를 사주는데 그 회사채가 부도나고 없어지면 한국은행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무한정으로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똑같은 고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연준의 파워, 그러니까 연준의 그 엄청난 그 발행력, 달러 발행력을 믿는 것 같아요. 달러 패권과 함께. 그게 좀 이렇게 문제를 좀 더 길게 연장시켜 줄 만한 어떤 파워가 지금 없다고 보시나요? 또 급락하면 그렇게 돈을 풀면서 또 한번 반등하겠죠. 근데 저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박스권, 하단했다 상단 갔다가 지금 거의 상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상승이지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돈을 푼다면은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 같은 데 보면은 인플레이션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큰 흐름 보면 전 세계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미국 같은 데 보면 1953년부터 소비자 물가를 발표하는데 1980년대까지는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이때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15% 근처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가감하게 긴축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고요.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지금 미 연준이 그렇게 많이 돈을 풀고, 그 다음에 미 정부도 지금 돈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돈이 연방정부 예산이 올해 4조 7천억 달러인데요. 그 80% 정도를 올해 쓰고 있거든, 추가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풀고 미국 정부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미국 물가가 안정된 거는 중국이 저임금, 저금리, 저토지 비용 이런 거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공급해 줬거든요. 사실 올마트 같은 데 가면 이 진열된 상품이 절반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중국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미국 중심으로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미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 2%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아마 당분간 물가 목표를 그 이상 올라도 조금 참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그 이상 오르면 미 연준도 돈 풀 수 없고 금리 올리고 긴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지금 부채 성장하는데 부채 문제가 한번 터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쇼링에 대한 이슈가 얼마 전까지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결국 리쇼링을 한다는 거는 비경제적 논리로 비싸게 물건을 자국에서 뭔가 지원을 하면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리쇼링에 대한 게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로 지금 끝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게 실제로 아주 대규모적인 그 어떤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규모 현실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 부분적으로? 그동안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GVC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마스크 하나 생산 못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야 된다. 도메스틱 밸류 체인, DVC 혹은 리저널 밸류 체인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규모로 진행된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 다시 리쇼링 하면은 생산비용, 이전비용 거의 다 면제해 주겠다.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해 주겠다. 최근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또 아베가 그런 식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비용 3분의 2까지 지원해 주겠다. 법인세 인하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주 소수가 일어나는 거지 지금 크게 일어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는 대부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 엄청난 그 리쇼링이 벌어지면서 그 중국의 어떤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일부 기업들이 그동안 세계 기업이 중국에 투자했는데 베트남 등 일부 기업이 아시아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그렇더라고 그게 대규모로 한 번에 충격을 줄 만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성장 구조가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제조업에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작년에 $10,000가 넘었거든요. 서비스 중심으로 서서히 구조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큰 충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쇼링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상당한 기업 부도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기업 부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좀 가계가 소비를 줄여하니까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기업 매출 이익 감소하면서 기업 부도가 한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 특히 그 3분기에는 그런 걸 미리서 예측하고 주가가 미리서 조정을 보일 것이다. 예, 아마 기업 파산 같은 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초과 공급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든지 공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가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특히 선진국 보니까 과거보다 평균적인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상대적으로 가난해도 수요 소비를 늘릴 능력이 없으면 결국 공급 측면에서 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산업은 존재하는데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은 더 잘 될 것입니다만 아직 기업 구조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시화되는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 막 기업들의 부도가 피크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주식시장의 급락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 그거를 예측하는 하반기 정도에 먼저 선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2분기 주가가 오른 것은 3분기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아마 좋게 나올 겁니다. V자형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 거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이런 고용 동향 보면은 2분기는 아마 급반등일 거거든요. V자형 반등일 겁니다. 근데 그게 미리서 2분기 주식시장이 미리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3분기, 4분기는 뭐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을 미리서 반영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어떤 글로벌 그 부채 문제. 지금 뭐 전 세계가 각 나라들의 부채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막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부채 리스크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후유증이 클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뭐 그 시기는 2, 3년 후라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수요를 부양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은 기업이 부실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 문제는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또 급격한 경기 위축을 시키니까 또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 또 돈 많이 풀어가지고 부채를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또 부채로 극복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 미국 인플레이션 논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미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미 연준이 긴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죠.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이 부채 문제가 한 번에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큰 충격이 한 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양적 완화가 달러의 발행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달러의 가치는? 저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요. 여기서 더 하락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예일대 경영대 스티븐 로치인가요? 그분이 달러 가치가 앞으로 한 35% 뭐 1, 2년 사이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요. 그분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경상수적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연준이 돈 많이 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도 역시 그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흐름 보면은 결국 금리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미국 GDP가 지금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 추이로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1년에 35%, 31%, 작년에 25%. 저는 2025년 가면 한 22%, 20%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달러 가치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사실 달러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달러가 기축통화로 본격적으로 역할하는 것은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팔면서 달러 결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그 이전부터 기축통화 연했으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중국이 세계 지금 원유수의 13%, 구리, 철강 이거는 50% 이상을 중국이 수요거든요. 근데 그동안 중국이 미국으로 교역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그 달러로 그런 원자재 상품을 수입해서 결제해 줬는데요. 중국도 지금 갈수록 달러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이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기축통화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스티븐 노티 교수처럼 저는 35% 이상 떨어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반론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욕구 때문에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달러 사기 위해서 막 이번에도 엄청나게 자산을 다 팔아 제꼈고요.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그 현안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다시 이 달러에 대한 수요나 가치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지난 3월에도 달러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달러만이 현금이다. 심지어는 안전자산이 금까지 팔려면서 사람들이 달러를 샀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달러 지수가 블룸버그에서 작성하는 주요 선진국 통해서 보니까 뭐 10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면은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이제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라는 거죠. 네. 그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나스닥 시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달러 보유가 됐든 외환이 됐든 여러 형태로 국채가 됐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 자산을 이게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그 상당한 어떤 손실이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뭐 그만큼 주가가 올라주면 괜찮은데요. 미국 일부가 나스닥 일부 종목 뭐 아까 추세에 맞는 황기업 같은 거 이거는 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식 사놓으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그 이상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목적이라면은 저는 달러 보유는 상당히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달러를 보유해도 되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달러는 쓸 만큼만 가지고 계십시오. 지금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만 해외여행 갈 때 혹시 유학 보내셨다면 자녀분들 유학비 보낼 때 그 정도만 가지고 계십시오. 차라리 달러를 보려면 금을 가지고 계십시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오르는 게 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달러 자산의 어떤 지금 뭐 사실 미국에 그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졌고 은행 이자도 별로 안 들어오니까 해외 자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국민연금이 약 763조 정도 자산이 되는데 23%를 해외 주식에 투자했거든요. 31% 수익을 냈어요. 뭐 작년에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미국 자산에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외 자산 투자하는데 미국 비중은 지금보다는 좀 줄이고 줄인 만큼 중국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들 예견하는 그 어떤 그 부채로 인해서 마지막에 터지는 그 그러니까 유동성의 끝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유동성 장세고 또 유동성에 의해서 앞으로 뭐 어느 정도 더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간 끝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끝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들은 뭐가 있나요? 기업 파산들이죠. 그게 기업 파산이에요. 그럼 미리서 이제 주가가 뭐 폭락하고 시차를 두고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이거 파산하고 뭐 고용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가장 그 심각한 경우였는데요. 그때 제가 버냉키턴 연준의장 책으로 학생들 경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대한대요. 그 할머니가 손자한테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아버지가
아들, 딸한테 신발 한 켤레를 사주는 게 소원이었단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왜 아버지가 신발을 못 사줬는데요. 직장에서 해고당했단다. 그러면 손자가 그 아버지가 신발 공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신발을 사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경제라는 건 때로는 그런 때도 있단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뭐 마지막 부분은 대규모 기업 파산 실업이죠.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연준에서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제 연준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의 말을 했다라고 이제 시장은 받아들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2차 팬데믹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이제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연준이라든가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감당할 만한 정책적 수단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뭐 어느 정도 또 돈을 풀겠습니다만 정책에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일드 커브 컨트롤, 거기까지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처럼 뭐 ETF도 사주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또 한 번 더 위기가 오면은 뭐 그런 정책을 펼칠 텐데 그게 소비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마지막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 뭐 일드 커브 컨트롤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이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들 마이너스 금리 하면은 내가 은행에다 얘기했을 때 혹시 마이너스 금리를 받는가?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은행에다 돈 주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 연준이 중앙은행들한테, 시중은행한테 돈을 풀었을 때 그 은행들이 그거를 기업이나 가계대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받을 것 같아죠. 기업 가계대출 안 해주는 거죠. 그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 돈을 초과지준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중앙은행에다 맡깁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겠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는 미국 국제 수익률이 0%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독일, 지금 일본 최근에 10년 국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미국은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뭐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은 우리가 미 국채를 사면은 보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아마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안 갑니다만 0%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여러 나라에서 뭐 한국도 미국 국채를 들고 있잖아요. 국채를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좀 마이너스 금리여도 계속 국채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국채를 사는 거는 금리가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지금 요 정도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0.1인데 0.5, 1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그만큼 더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뉴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채 예를 들어 10년짜리 국채 수익률 0%로 설정해 놓습니다. 상한을.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그것보다 높으면은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국채를 시장에서 사주는 거죠. 금리가 그 이상 못 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뿐만 아니라 뭐 회사채도 사주고 특히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서 ETF도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미국 중앙은행 연준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아마 ETF까지 사주지 않을까. 그만큼 미국 경제가 한 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일본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잃어버린 30년 과정을 통해서 끌고 왔던 여러 정책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하나씩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화 된다 그 이야기인데요. 다른 중앙은행도 일본 중앙은행처럼 따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요가 부족하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가계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소비할 능력이 없다. 결국 가계가 소비하려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과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가계 소득은 줄어들면서 결국은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예견돼 있는 무슨 경제의 어떤 기업의 파산이 됐든 뭐 주식시장의 뭐 폭락이 됐든 2차 팬데믹이 됐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죠.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저는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우리 주가 다 고점에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 오를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저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가가 혹시라도 오르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죠. 물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주식형 펀드 중 별로 수익률이 안 좋은데 국민연금과 주식형 운용 수익률을 보면은 1988년 이후로 연평균 10%거든요. 그게 복리 개념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왜 그렇게 수익률이 높냐? 장기 투자죠. 국민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원주식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 자금들이 그렇게 과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인가? 버틸 수 있냐? 버틸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네. 어쨌건 뭐 계속 상승할 것이다. 혹은 뭐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폭락하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막 패닉에 빠져서 막 매도하게 되잖아요. 더 싼 가격에 사겠다. 뭐 타이밍 잡는 분도 있고 여러 그 요소를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지혜로운 행동이 될까요? 그냥 버티는 게 될까요? 그냥 버텨야 되죠. 그냥 패닉이 왔을 때 그거 팔면요. 더 떨어질 것 때 사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사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팔아놓고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떨어지면은 또 더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마지막 부분에 팔았는데 판 가격보다 좀 오르면은 내가 이 가격에 팔았는데 이 판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다 다시 못 사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이렇게 뭔가 현금화하는 그런 게 가장 좋지만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치셨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종목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세상이 뭐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종목들이 좀 앞으로 괜찮아질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들고 갈 만한? 코로나가 뭐 사회 경제 질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회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지금 몸으로 안 가고 뭐 사이버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미국도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세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가 뭐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큰 추세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번에 많이 올랐지만 또 떨어졌다가 오를 때 다시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나스닥에 예를 들어서 팡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어떤 종류의 만약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폭락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주식들, 다른 업종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때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추세 변화를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 주식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번 국면에서 참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이런 흐름을 미리서 좀 예측한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분이나 예. 아니면은 뭐 좀 예상보다 좀 늦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든가 해가지고 이 상황이 좀 길어지게 되면 예. 막 사고 싶잖아요. 예, 근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위험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해도.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저한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특히 그 친구 자녀들이 그 금융시장에 있던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니까 저한테 많은 전화를 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최소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알고 투자해라.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지금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말고요. 소액만 투자해가지고 흐름을 한번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 앞으로 성장하는 뭐 언택트 산업 이런 게 된다 하더라도요.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 조금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뉴스를 나온 거 보니까 그 EU의 그 외교안보 대표인 보렐이라는 분은 그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고와 함께 불만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유럽의 이해를 무시한 결정을 미국은 너무 남발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뭐 트럼프가 그 전에 유럽에 대해서 적이라고 또 표현을 한 모양이고요.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저는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유럽 사이 관계가 멀어지고요. 저는 유라시아 시대가 돌아야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시아하고 유럽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이 대륙 세력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세력이 오래 지속됐습니다만은 유라시아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지금 싸우는 거는 주로 그 세 가지 때문인데요. 유럽 각국 정부들이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자. 일부 독과점 기술 기업들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반대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은 주로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 의견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충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석유관, 가스 석유관을 지금 유럽, 독일까지 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이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 자동차 산업 보호해야 되겠다. 미국도 자동차 산업 보호하겠다. 여기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당분간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는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런 관계가 이제 중국하고 유럽 사이에 오히려 더 관계를 좁히는 저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까지 제가 예상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고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뭐 G10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유럽에 어떤 EU의 어떤 강력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그 적으로 만드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G0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제기구 역할은 굉장히 약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IMF 뭐 이런 기관들도 갈수록 역할이 축소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 권력이 굉장히 커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국가 우선주의. 그런 측면에서 국가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유럽하고 가까워졌다는데, 국가 우선주의가 제일 원칙이다 보니까 유럽하고도 서로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계 무역기구나 IMF 같은 데가 이 중재기구 역할이 커져야 되는데요. 각국 정부, 특히 그 좋은 정부여야 되는데 이 시진핑이나 트럼프 정부 두 사람 다 좀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 강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세계 통합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느 순간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누구인지 지금 얼굴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렇습니다. 전부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시진핑만 보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그 갈등 구조는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지금 미중 갈등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물론 미국도 국내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 인종 문제라든가. 근데 뭐 중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 홍콩 문제 이런 거 다 빼고라도 가장 요즘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3,500억 불을 1대1로 사업 때문에 이제 대출을 해준 것들. 근데 이 신흥국들이 그걸 못 갚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돈인데 이거 떼끼면 어떻게 되는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경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은 수준이죠. 지금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 문제까지 발생하면 중국 경제가 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저는 중국이 참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큰 흐름 보면은 지금 미국과 패권 전쟁인데요. 그동안 무역 전쟁을 했었죠. 근데 조만간 기술 전쟁으로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는 나중에 금융 전쟁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패권 전쟁, 미국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미국은 110% 근접하고 있는데 50% 좀 넘었거든요. 아직 중국 정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국자, 금융 강국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감내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3,500억 불의 대다수가 기업들이 그 대출 형태로 지원해준 그 공사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준 거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될 경우에 우리 이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중국 기업 부채 문제 심각하다는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데다가 또 이것까지 엄쳐지면 정말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냐. 중국 경제가. 뭐 저는 부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중국 정부 지시로 공기업이 대출해 줬을 텐데 어느 정도 정부가 좀 그거는 부담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거 대의를 위해 가지고요. 중국의 금융 강국, 위안화 국자 이런 걸 큰 목적을 위해서는 좀 작은 희생은 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 면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준 거는 면제를 해주는데, 탕감을 해주는데, 이 기업들은 좀 어렵지 않냐. 기업들이 해준 이 부채에 대해서는 좀 연장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걸 못 갚게 되면은 그걸 뭐 차압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민족 감정이 지금 그 나라들에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어려운데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지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중국 기업 구조적이 좀 빨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중국 경제에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저는 주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중국이 뭔가 이렇게 많이 흔들릴 때, 그때 그래서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시점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언제로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올해라고 제시를 해놨거든요. 중국에서 그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중국 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제가 그동안 9 내지 10%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4 내지 5%로 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 질적인 내용이 좀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질적 성장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한 거는 중국의 그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이미 금융시장은 다 개방해버렸어요. 작년에 은행 외국인한테 전부 개방했고요. 올해는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까지 다 개방해버렸거든요. 이게 그 미국 요구입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금리 자유하고 외환 자유하거든요. 저거는 이거를 몇 년 이내 뭐 1, 2년 내에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국 금융시장, 자본시장 뭐 상당히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큰 흐름 보면은 중국이 실물 경제 성장은 둔화되지만은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렸었는데요. 지금 은행에서 빌리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중국에서 가가지고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일 겁니다. 중국에 잘 나가는 1등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다. 지금 그 시기가 뭐 몇 년 전부터 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좀 중국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좀 어떤 어려운 상황,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7, 8월 이후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건가요? 뭐 지금 조금만 뭐 들어가 보시고요.
이 발을 담가놔야지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조금씩 뭐 해마하면서 중국 상황을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뭐 그 시기가 7, 8월 전 세계 주가가 같이 떨어질 때 중국 주가도 예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작년부터는 지나치게 좀 가감한 주장을 했어요.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뭐 2000m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뭐 2900인데요. 사실 2000m로 지금 떨어지기는 좀 상상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게요. 예. 몇십 프로죠? 예. 근데 하여튼 뭐 7, 8월 달에 전 세계 주가가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고 중국 종가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그 중국 비중 좀 가감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은 지수보다는 그 1등주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겪고 그 이후로 한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내수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과정이 중국 내수주에서 1등주에서 한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1, 2년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4, 5년 장기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등 어떤 개별주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ETF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우량주로 구성한 ETF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증권에서 가면 랩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우량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자산 운영에서는 그런 주식을 바탕으로 펀드도 팔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뭐 수수료 같은 거 따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김영익 교수님과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기업 발표 실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그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 뭐 여러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고요. 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늘 좀 조금 두렵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저 경제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사무엘슨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거든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만은 예, 그분 책 서문에 경제 언론 서문에 한쪽으로 보면 새 머리처럼 다른 쪽으로 보면 양머리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걸 새머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저도 하나 제 주장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주장도 들어보시고 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갈수록 3분기에는 좋은 요인보다 위험 요인들이 더 많다.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뉴스 이 헤드 꼭지를 보면은요, 7월을 조심하라, 뭐 7월에 대한 지금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하면 또 안 올 수가 있는데요. 미리서 대비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브레이크와 그 악셀이 같이 있어야 뭔가 좀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러한 의견도 참고하시고 또 다른 의견도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